복잡다단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의 신선한 뉴스를 유쾌하고 상쾌하게 풀어드리는 블록체인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소은아입니다. 저는 블록체인 투데이 총괄사업본부장 이준규입니다. 너무 센 것 같다. 하이파이브는 파이브 해야지. 손에 멍이 들었네. 아유, 왜 그렇게 힘이 세신지 오늘 잘 드신 모양이에요. 해보니까. 심지어는 제가 을왕리를 갔다 왔거든요. 사실 저는 제 기억에 바다를 맨 처음 본 게 10살 때쯤이에요. 인천에 월미도 가서 회 먹으러 갔는데 우럭이 참 못생겼다고 아빠가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근데 가끔 지금도 바다를 보러 가고 싶으면 보통 이렇게 을왕리, 영종도를 갑니다. 근데 이번에 갔는데 완전 좋았어요. 왜요? 그 땅 사놓은 게 좀 올랐어? 아니 왕산마리나도 보고, 제가 요트 선수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왕산마리나가 어떤 상황인가 좀 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풍등.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풍등을 직접 날려보는 거였거든요. 보통 태국이나 중국 쪽에 보면은 신년이 되면 항상 풍등을 이렇게 날려요. 소원을 빌면서.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풍등을 팔더라고요. 와, 완전 신났어요. 이 풍등이 엄청나게 좋아. 풍등이 이따만 하거든요. 이따만해. 그게 날아가요? 이게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불 심지가 있거든요. 근데 풍등의 원리가 여기가 한지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뜨거운 공기를 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열기구 같은. 그쵸, 열기구죠. 보통 뜨거운 공기는 위로 뜨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공기를 이렇게 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 이거를 근데 잘못하면 불에 탄단 말이에요. 이게 한지라서 초반에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붙어서 해줘야 돼. 최소한 2명이 필요하고 한 서너 명이 지나가다가 도와주는 거야. 역시 소원은 같이 품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뜨겁게 되면서 이게 됐을 때 이 공기가 충분히 찼을 때 살짝 손을 놓으면 둥실둥실 가는데 제가 2개를 띄웠는데 2개 다 성공했어요. 실패하지 않고. 근데 다른 사람들 하는 것도 봤는데 어떤 풍등은 막 진짜 막 넘어갈 것처럼 해가지고 기우뚱거리면서 뜨고, 어떤 풍등은 정말 막 탈 것 같이 이렇게 돼요. 어떤 애는 그냥 잘 가고. 와, 정말 너무 신기하다. 막 되게 벅찬 경험이었어요. 근데 역시 소원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도와줘야지 되는 것 같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새로운 신기술이 사실 블록체인 말고도 IT계 개발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새로운 기술들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 사회가 준비가 됐을 때 적정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은 지금이 약간 적정 기술의 트렌드를 만난 게 아닌가? 그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풍등이 소원을 비는 마음으로 블록체인을 잘 키워나간다면, 네, 뭐 중간에 뭐 타는 풍등도 있고 바람이 날리는 풍등도 있겠지만 시간을 갖고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 오늘 비유를 100만 불짜리 비유를. 내가 풍등 너무 좋았어. 그 풍등 얘기를 하시는 그 모습과 그 눈빛이 소녀 같아, 미소녀 같아서 오늘 상당히 제가 기분이 조금 가라앉았었는데 상당히 업이 되네요, 업이 돼서. 다음번에 우리 워크숍 할 때요, 풍등을 꼭 갖고 가서 소원을 다 쓰라고 해야겠어. 제가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 그 소원은 꼭 이루어지나요, 그? 여태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빌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몰라요. 그렇군요. 예. 그 구글 아시죠? 구글이 올 6월 얼마나 더웠어? 6월부터 우리가 벌써 더웠던 것 같아. 5월부터 더웠어, 우리는 올해. 근데 전면 이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암호화폐 광고 금지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페이스북은 좀 더 빨리 그래가지고, 했었고, 예.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외의 알트코인의 값이 그냥 막 떨어졌어, 막 떨어져 버렸어.
근데 이제 또 이 양반들이 10월부터 광고 재개를 한다고선 또 얘기를 해요. 그렇죠. 블록체인 근데 시장이 계속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다음 뭐 JP 모건도 마찬가지고 왔다 갔다 해. 왜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혹시 뭐가 이렇게 뭐가 있는 거 아닌지 뭐 그런 의심도 가고. 왔다 갔다 안 하는 시장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구글 하면은 포털 사이트의 빅5, 빅3 안에 들어가 있는, 아니면 넘버1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굴지의 다국적 기업이 말을 금방 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꿨다 뭐 이런단 말이야. 그래 그냥 그런 부분이 좀 그렇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굴지의 다국적 기업이 매 말 한마디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우리 24시간 돌아가잖아,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거기 투자를 했다가 고가에 샀다가 걔네들 얘기해가지고서 확 떨어진 사람 얼마나 막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 가가지고 무슨 떨어져 죽고. 뭐 주식하다가 죽은 사람은 없어요? 있지 있는데. 훨씬 많지.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죽기도 해요. 아니 근데 그러한 그 인터넷 사이트 업체들이 왜 이야기를 했다가 말았다 뭐 이러냐 이거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보기에 아주 근사한 거, 아주 멋진 거, 굉장히 환상적인 모든 일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다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시작하죠. 예전에 저희 아빠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10살 때인데 책을 너무 열심히 보느라고 밥 때에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안 간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딱딱딱딱 오셔가지고 새 책을 쫙 찢으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 내 집에서 내 딸이 내 돈으로 내 밥 먹으면서 내 말 안 들을 거면 너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난 너무 화가 많이 났죠. 내가 보기에 책 읽는 행위는 굉장히 좋은 건데 책을 읽었다고 해서 책을 찢으면서 밥 먹으러 제때 아빠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이거 너무 난폭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구글이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디시전 메이커가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거의 가치를 못 알아보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진짜 이상한데 남들이 보기 진짜 이상한데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괜찮은 거야. 사람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인이 나를 컨트롤하는 게 싫어서인 거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3, 4개월 만에 그렇게 말을 완전히 흑에서 100으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안 바뀌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틀리면 틀렸다. 내가 바꿨다. 라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걸 바꾸는 게 더 인간답고 솔직한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옛날에는 뭐 비밀리에 막 그런 걸 했지만 역사적으로 봐서도 모든 법은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항상 진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퇴행을 할 때도 있는 일리가 있는 거고 얘기네. 뭘 일리가 있어 당연한 거잖아. 이건 사실이야. 저는 사실 긍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이지도 않고 사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부정적이면 자살을 하거나 스스로 퇴화되어 버리니까. 하지만 합리화를 하고 싶진 않고 가능하면 진실에 접근하고 싶어요. 물론 진실이 항상 내 편은 아니고 가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각성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총리께서 이 암호화폐 관련된 그 부분 아주 잠깐만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시행하라고 그 시행령을 했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 자산 매매, 중개업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 과열 현상과 유사 수신, 자금 세탁, 해킹 등 불법 행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답답한 부분인데 그 저번에 우리가 녹화할 적에 프랑스의 이제 아까도 내가 이제 중간에 얘기했는데 프랑스의 이 금융안전위원회가 주식 감독기관이잖아요. AMF라고 그러지.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AMF 같은 우리나라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이 금융감독원이 생기기 전에 그 금융감독원이 뭐하고를 여러 개를 합친 거냐면은 증권감독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금융감독원인가를 합친 게 뭐에 저기 뭐 하나 또 생겼잖아. 증권감독원이 있다 그 안에 있어요. 그 카테고리 안에. 그러니까 그 AMF가 증권감독원 같은 건데 그 감독 기관에서 ICO의 라이센스 그런 거를 관리 감독하면은 될 것 같단 말이야. 프랑스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뭐 시행령이나 그런 거 낼 필요도 없고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양질의 ICO 행위가 결국은 이제 이 상장까지 갈 것이고 거기서 다 솎아내는 거지. 뭐냐면 옥석을 가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작업 하면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외국 유수의 자금들도 우리나라 유치를 할 수가 있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가 있고 그 되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리즈너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성문법이잖아요. 이제 불문법과 성문법이 있는데 사실 말이 되게 많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말 언어 자체를 전부 다 문서화를 했어요. 그래서 문서를 보면 굉장히 정말 정확해. 되게 합리적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시스템과 규정, 법 시스템 이렇게 문서적인 것과 운영의 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있잖아요. 정량평가는 숫자, 계산, 매트릭스로 딱 정확하게 보는 거고 정성평가는 이게 어떤 의도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를 보는 건데 사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만든 것도 아니고 산업을 새로 시작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여기에 우리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이 흙을 보지도 않고 물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완성품만 봤어. 당근만 봤지 당근을 키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블록체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근에 지금 씨 뿌리고 애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생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초창기를 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시행착오가 없고 넘어지지 않고 걷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 너무 당연해. 사실은 벤처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벤처, 모험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험을 사기를 친 애들도 많지. 그동안에 벤처 거품이 얼마나 많이 몰락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의 우리 시대의 전문가는 인공지능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딥러닝이 가능한 인공지능, 알파고 같은 거. 얘는 바둑만 하는 거야. 어떤 인간이 얘보다 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얘 화투만 쳐. 그리고 얘는 카메라만 해. 이런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하면 인간이 혼자서 평생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저희 시대는 인간이 진짜 진정한 탐험가가 될 거예요. 탐험가라는 건 말 그대로 뭔가를 최초에 하는 거고 자기가 보기에 이 방법이 아니면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거야. 파이오니어지, 파이오니어.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같은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된대. 차원을 바꿔야 된대. 역발상이지. 그렇죠. 그러면 밑에서만 딱 보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넓적하게 보이겠지. 근데 위에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입체적으로 보고 시간으로 또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정말 가장 잘하는 게 인간의 행동이 예측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정말 원천적인 그런 재능이라면 리소스라면 인간은 탐험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벤처는 지금부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의 벤처는 사실은 다른 기술 갖고 베끼는 게 더 많았어. 근데 그래도 뭐 그 중에서 괜찮은 성공한 것도 몇 개 나왔죠. 그럼요. 베냐민 은행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미소금융에 관련된 건데 원래 은행은 오는 사람을 받아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 뱅크라든가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그것도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지만 미소금융이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를 받고. 원래 크레딧 신용이 없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데 보통 사람들한테 한 5%에 빌려주면 미소금융은 15%에 빌려줘요. 왜냐하면 신용이 더 낮으니까 그만큼의
일종의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거죠. 전 사실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40% 50%에 빌리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렇지. 네. 사채. 그리고 만약에 15%보다 굉장히 낮게 2, 3%에 빌려주면 일반 사람들도 못하러 신용을 높게 그럼 유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정서적인 이해가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운용의 미를 발산하라는 건 금감원이 앉아서 문서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회사를 직접 가봐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엔젤 투자자들이 사실은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엔젤 투자자들은 사실 조금 심심하잖아. 엔젤이잖아. 천사는 자기의 그러니까 이렇게 할당된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죠. 멘토는 멘티한테 관심이 많죠. 부모는 자식한테 관심이 많죠. 이 아이가 잘 크게 봐줘야 되죠. 그리고 선한 의도가 있어야 돼요. 사실 기본적으로 모험은 꿈과 환상과 용기와 정말 희망이 필요한 거죠. 그치. 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역사는 인간의 마음대로 흘러갔어요. 그 지금 남북 대화가 이제 무르익고 그동안에 이제 그것도 뭐 미국한테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께서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역학적인 뭐 부분도 있고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북한과 이란의 암호화폐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대요. 이란하고 북한은 친한 관계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친한 관계인데 원래 수교국이었죠. 그럼 그 이제 뭐 무기에 관련된 기술 개발도 좀 해주고 그랬던 것 같고 그 북한이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책으로 암호화폐를 꺼내들었대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갈 여러 가지 방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 왜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나를 보면 스위스는 금융 강국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암호나 보안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상적인 스위스 산맥은 착각이에요. 그분들은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용병을 보냈던 나라고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으려고 가진 노력을 하면서 중립국 선포를 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북한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봉건국가나 왕조나 공산주의나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도그마를 갖고 있지 않아요. 도그마라는 건 어떤 집착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데올로기에 대한 집착인 건데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한 거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발산하려고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는 다만 나만 발산하면 안 되니까 타인을 존중하는 걸 전제로 한 발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성숙된 사회인 거고 그래서 근데 미국과 이제 서방 국가들, 미국의 이제 우호국들은 북한을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미국 워싱턴 D.C.의 금융분석가는 뭐 범죄 조직 금융분석가이자 범죄 조직 담당하는 루어데스 미란다 뭐 하고 그다음에 돈 세탁 전문 변호사 로스 델스턴은 상당히 그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미국 그런 태도는 당연히 필요해요. 뭐 그렇게 돼 있어. 국제 금융 범죄 조직하고선 뭐 연계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실제 식의. 이미 연계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무기 거래라든가 마약 거래 여러 가지 인신매매에 솔직히 암호화폐가 지금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근데 그 전에는 금으로 했잖아, 얘네 다이아몬드로 했고 거래를. 북한이 똑같죠, 뭐.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대요. 재밌죠? 북한은 여러 가지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의 방식은 돈 세탁, 그 다음에 돈 세탁 그 사이클이지, 돈 세탁 사이클과 비슷하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포착된 암호화폐 사용은 고위 정부 관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뭐 이래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그 영향력을 어떻게 해, 폐쇄 사회에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거지. 누구라고 이제 지목은 못 하고. 그래 어쨌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란도 암호화폐 이것도 악성 국가로 이제 미국
께서 근데 그 악성 국가란 말이 되게 웃긴데 선악을 누가 판별하냐고요. 사실 그렇죠. 어릴 때는 흑백을 정확하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봤더니 흑의 입장에서 백인 거고 백의 입장에서 흑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사이드에서 글로벌 선악을 보는 스탠다드가 거지. 아메리칸 스탠다드니까 요즘은 그렇진 않죠. 진짜 자기네가 전 세계 글로벌도 탈중앙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이제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예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바이두 블록체인 백서 발표.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이게 중국의 대형 검색 엔진 및 웹 서비스 업체 바이두. 그 바이두 블록체인 백서 V1.0을 훌륭한 분이시네. 발표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아셔요? 모르시면 또 딴 걸로 넘어가고. 이게 긴데.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은 베이징과 상하이예요. 그치. 이미 실리콘밸리도 굉장히 보수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조금 그렇긴 한데 미국에서 들어온 뭐 스타트업이니 뭐 이렇게 교포들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미국 안에서 뭔가 실험을 하다가 특허나 지적재산권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국이 약간 느리고 미국에 대한 환상이 좀 있으니까 그걸 고스란히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초창기 시드머니를 받아요. 하지만 진짜 성장하면 이건 다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되게 많은 거지. 차라리 빨리 성장하고 딱 튕기고 가버리면 되는 건데 실제로 유럽은 대놓고 그렇게 베끼는 데도 있으니까. 근데 베이징이 특히 블록체인으로 재밌는 걸 되게 많이 해요. 베이징 시에서도 되게 관심이 많고 얘네는 아예 사실 그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시죠?